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서초동 법원 주변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온 국민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먼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이제 5시간 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 사실 이제 모든 국민들의 시선, 또 박 전 대통령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출석하면서 어떤 언급도 삼갔습니다. 일체의 말을 삼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눈에 띄게 좀 굳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아니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긴장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달리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시다시피 죄수복을 입게 되는 수위를 구치소로 가야 되는 그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출두하면 그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마 10시 반 출두였으면 최소한 한 2시간 전부터 기자들은 아마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럴 때 좀 더 뭐랄까 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뭔가 좀 국민들 향한 짧은 멘트라도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수고가 많다든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취재 기자들의 계속 거듭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눈길도 주지 않았거든요. 영상을 볼 때는. 그러니까 가벼운 목례 정도로 하고 그리고 반복된 멘트라 할지라도 국민들한테 거듭 심려를 끼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 워낙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우리 김 부장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법 앞에 서서 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긴장과 초조감,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말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좀 오늘 좀 초조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상념에 젖은 이런 상황이고 좀 비장한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또 보니까 얼굴 표정도 많이 굳어 있고 지난 검찰 때 임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던 모습인데 그때만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근데 오늘은 이제 내일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거 얼굴 살도 좀 여인 것 같고 조금 그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는데 첫째 그러한 크게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정치적 의미로 과연 이게 침묵 시위냐 혹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만 속에서의 이런 침묵 시위고 좀 내가 왜 이 구속까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시각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괜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해봐야 할수록 도움이 안 된다. 말을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가타부타하면서 반성의 빛이 별로 없다라든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든가 하면서 여론이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 이후로 뭘 말을 할 때마다 여론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돼서 그랬는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참 거기에 이 포토라인이라는 건 사실은 언론의 취재를 위해서 사실 설정되는 것도 법원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그 수많은 기자들이 어저께부터 다 대비를 해서 와서 기다리고 수시간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들한테도 그 인사도 그렇고 그걸 대표해서 국민들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사실 가볍게 인사의 말을 하는 게 또 어땠을까? 좋았을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켜 보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했을 때보다는 하지 않았을 때가 사실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사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묵 정치가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에서 과도한 침묵을 지켰다. 이를테면 헌재 심판이 최종 결정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떠날 때도 그랬었고 말이죠. 뭔가 국민들의 메시지를
던져야 전달을 돼요. 해야 보내야 되는데. 되는 그 시점을 계속 미뤄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얼마 전에 지금 세월호가 그전 3년 만에 다시 바다 위로 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가슴 아픈 순간이고 이럴 때 저는 청와대 삼청동 사저에서 뭔가 유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못다 했던 그런 역할에 대한 죄송함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좀 담아냈더라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국정이 공백 상태가 사실 이제 반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세월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오늘 네. 이제 영장 실질 수사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개인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기분이 그런 여유도 없었고 자기가 또 말할 기분이 아니었고 할 말 또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이 자기 개인의 기분을 떠나서 뭔가 이 공적 책임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또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다시 표시한다든가 오늘 이번 같은 경우도 지지자들한테 그 앞에 지지자들한테 얼마 전 측근을 통해서 격려 전환도 계속 잘 해주시라고 격려 전환도 했다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제는 또 태극기 집회 세력들한테 나오지 이제는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테니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면은 오히려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과연 법정에서 어떤 공방들이 오갈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인데 정 의장님 사실 지금 검찰과 변호인의 논리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뭐 역시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뇌물죄. 이를테면 이 43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298억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이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검찰은 이제 공격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직접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익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이제 방어를 할 논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네. 지금 모두 언론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양측 간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꽃 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서 헌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이미 그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로 넘어온 그 분량만 해도 아시다시피 12만 쪽입니다. 500페이지씩 묶어서 220페이지 분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직후지원 주요한 테마만 아마 질문을 할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똑같은 질문을 네. 반복적으로 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질문과 긴 답변이 장황한 답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22시간 동안 소환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7시간 조사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이 이미 나와 있는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그게 아니라는 기존에 해왔던 네. 답변의 되풀이 과정이 아닐까라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원도 그렇게 크게 답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대하지 않고 이미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예정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거듭해서 사익은 취하지 않았다. 예. 지금 뭐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의 그 부분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려면 훨씬 더 진전된 답변이라든가 혹은 더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무죄라는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어떤 변호인 주변에 나온 얘기 보면 새로운 주장, 입장, 물증 이런 걸 내세운 건 없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런 구속영장 발부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일관되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그걸 과연 소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물죄다 아니다 하는 이제 논쟁에서 일단 아니라고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하겠죠. 네. 이제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왜 뇌물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433억 거론된 것 중에 예. 298억 원의 뇌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정유라에 대한 그 지원 부분, 실질적으로 지원한 77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그건 최순실과 내가 공모한 게 아니다. 네. 내가 그리고 그 측근들이 잘못한 거고 그건 내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벗어나려고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개의 재단에 204억의 삼성이 출연한 거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그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논리로 최순실 지원은 최순실가 공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그다음 두 재단에 대한 그런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 뇌물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검찰은 아까 말했지만 당연히 그거는 실질적으로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예. 그건 뇌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서로 팽팽하게 하는데 오늘 검사가 지금 취재에 의하면은 6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수사 검사 두 사람에다가 한웅재 그때 이제 부장 검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다 4명의 다른 검사까지 해서 6명이 나왔는데 변호인은 지금 방어하고 있는 변호인은 지금 한 2사람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양쪽 다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기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지금 오전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예. 그거에다가 이제 근데 오늘을 영장을 실제로 발부하느냐 여부는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를 지금 기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의 산이라는 거에다가 예. 그다음에 실제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최 원장님, 사실 검찰 쪽에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간의 태도, 수사의 어떤 응하는 태도를 볼 때 그것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예. 청구한 거거든요. 예. 타당한 논리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의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변호인단 쪽은 이미 주요 공모했던 사람들 모두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뭘 증거인멸을 더 이상 할 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강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충분히 사전에 교류를 할 수 있다. 정보를 주어서 기존에 했던 입장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도 이분은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검찰은 이제 보고 있는 판단하는 건데요. 건데. 예, 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근데 일부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인정을 했더라도 아마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13가지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네. 검찰 쪽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분명히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의 부분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발부의 가능성이 지금 크게 흐름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추가로 좀 오셨는데요. 좀 여러 가지를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구속영장에 청구한 것의 상당성, 필요성 있느냐를 놓고 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도주,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중요하게 네.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는 부인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이제 검찰과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여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증거가 있다면 이 둘이 공모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인데요. 만약에 구속이 된 상태라면은 훨씬 더 둘 간의 소통이 어렵겠지만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은 변호인이나 뭐 이런 관련자들을 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증거인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르와 K재단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미르와 K재단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걸 강요죄로 아직까지는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뇌물죄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지금 심각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 미르와 K재단에 대한 어떠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뭐 증거나 행적이나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중이다. 중인데 이분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증거들을 다른 대기업들하고 말을 맞추어서 없애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바로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망 안 갑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르케이 관련해서 아직 대기업 수사가 남아 있고 예.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대해서 특검과 우리 간에 서로 견해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다 그럼요. 이런 네. 말씀이신데 김 부장님 사실 이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또 뭐 존중은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 국가적인 국격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우선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현재 자연인 전직 대통령이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형사소추를 못하는 그런 네.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에 비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같은 거는 그건 원래 국가적 네. 필요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해야 될지라도 법 앞 평등이라는 게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약간의 예우를 갖췄습니다만은 그거는 자기 직전 검찰은 행정부잖아요. 예. 행정부의 직전 수반에 대한 나름의 어떤 예우라는 측면이 있지만 사법부라는 거는 삼권 분립의 또 원칙이라는 걸 고려할 때 또 예. 법원에서는 최종 지금 현재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판정을 해야 되는 입장을 할 때 뭔가 좀 특혜를 준다든가 예우를 한다는 게 그 오해를 빚을 수가 있거든요. 공정성 논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속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그와 함께도 거론되는 게 형평성 아닙니까? 예.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공모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만 구속하지 않느냐 하는 형평성 차원의 사실은 그 외국의 경우는 이제 그 불구속 수사 재판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또 원칙이고요. 예. 예. 그래서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어떤 중대성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형평성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구속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하는 않느냐.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 변호사님께 하나 좀 더 여쭤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이라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영장을 청구당하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인을 해야지 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관적으로 부인해왔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시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동안에 당신이 했던 논리가 다 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는 맞다. 왜냐하면 명백한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행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의도였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법리를 따져보게 되면 논란이 우리가 있다.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의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안 재판으로 가서 그렇죠. 다퉈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갈 것이다.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조희연 부장판사가 뭐라고 썼냐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썼거든요. 인정을 전제를 하고. 그렇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너는 이거를 유죄라고 보겠지만 이거는 무죄의 여지도 있으니까 네. 네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그렇죠. 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그 연장선상에서 법조나 경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팔다리를 좀 내주고 몸통을 살려야 되는 건데 다 살리려 하다가 정부 몸통까지 또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면적인 부인 거기다가 이제 특검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전부 불출석하고 또 대질 조사도 대면 조사도 거부하고 뭐 압수수색 거부 전면적으로 모든 일관되게 거부하고 이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 쪽에서 사실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암암리의 어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까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내용도 좀 관심이지만 지금 이제 강부영 판사에 대한 좀 주목도 높아요. 과연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사실 이제 비교적 제조 경력이 좀 짧고 젊은 판사인데 어떤 심정일까요? 좀 추정이 가능할까요? 근데 강병 판사님은 사실은 상당히 성격이 발랄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상당히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뭐 특별히 지금 튀는 판결을 하거나 튀는 결정을 하는 적이 없으세요. 예. 그런데 흐름에 잘 맞추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43세. 네. 다른 분들은 뭐 26기 이런데 이분은 32기. 게다가 지금 그러니까 인천에 계시다가 이번에 중앙에 오신 지 얼마 얼마 안 안 됐단 됐죠.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이분이 고대를 나오셨는데 네. 서양희 변호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신 그분도 사실은 고대 나오셨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둘이 다 고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결 시각까지도 예, 있습니까? 물론 그거는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신상도 털리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근데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어마한 일, 굉장히 큰 결정을 과연 단독 판사 혼자 하는 것일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 뒤에 사실은 수뇌부와 많은 토론을 거쳐서 조율을 거쳐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시각인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냥 A라고 하는 그냥 일반인이 어떤 B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오늘 영장 청구했다. 그래서 네. 심사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담당 판사님들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좀 조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물론 당연히 꼼꼼하게 기록을 살피는 것은 그 판사님의 몫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있어요. 법원에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종적인 어떤 조율은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뭐 법조 변호사로서 이제 그 분야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이 판사들이 많아요. 저희 네.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를 가끔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네. 검사는 검찰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사실 위 아래가 상의해가지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라는 건 독자적으로 자기가 합의부든 뭐 이제 그 단독이든 합의부는 합의를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이번은 워낙 큰 국가적으로 사안이 진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하기 전에도 자기의 그 선배 부장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장전담 부장 판사 이 사람들하고도 이미 많은 토론이 난 있을 거로 보고 또 이 오늘 실질 심사를 끝낸 뒤에 네. 내일 아마 이제 아침 새벽에나 아침 사이에 이제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면서 상의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내가 보기에 뭐 대법원에 뭐 무슨 높은 데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영장 정담 그 판사 그 선배들하고는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취하지 거칠 거로 않을까? 보입니다. 실제로 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예. 자기네들도 이 여론이라든가 그 또 언론을 통해 나타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은 의식을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다 이런 고민들을 판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사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 노 변호사님, 과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얼마나 걸리고 또 끝난 이후엔 또 얼마 정도가 최종 결정이 날까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짐작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아침에는 그 보통 검사한테 이제 물어보고 무슨 사건으로 이 영장 청구했냐라고 판사가 물어보고 변호인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영장을 심사할 때는 만약에 12시 그냥 빨리 끝나버릴 것 같으면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쭉 해요. 그런데 이번에 1시 정도까지 지금 식사를 계속해서 하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시 되기 전에 이게 빨리 끝나려나 보다. 그러니까 식사를 지금 원래 하려면 12시 해야 되는데 1시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1시에 오히려 나왔어요. 그러면 2시까지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최명상 변호사가 그 1시 50분 정도에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얘기 좀 해줘라.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뭐 도시락 먹었냐, 김밥 올라가던데, 커피는 뭐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몰라, 대답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그분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들어가는 재판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가 2구역이거든요. 오늘 경호가 너무 심해서 그랬는지 비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경호원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분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방언이 기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신은 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변호인이 들어가는 거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히려 도와줬어요. 이분은 대통령 변호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반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더 많이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뭐 중반 한참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면 내일 새벽까지도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직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혐의가 중요한 혐의 한두 개 뇌물죄에 있었던 이재용 지금 부회장조차도 7시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13가지 혐의면 곱하기 뭐 한 7, 8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시간에 곱하기 2배라 해도 2, 7인 14하면은 벌써 14시간 이상으로 훌쩍 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의 또 검토가 필요할 텐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머무를까? 구치소에 있을까? 검찰청 구치감에 머물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 쪽에 머무르냐 구치소에서 머무르냐고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감정도 말이죠. 구치소에서 만약 대기한다면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전까지 아마 그 부분은 좀 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검찰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도 예우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구치감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는 사실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설도 안 좋고요. 좁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름이 있거나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 검찰에서는 예우상 뭐 다른 방을 조금 마련한다든가 검사실 같은 것들을 하나 좀 특별히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법원이 과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줄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오늘 점심을 드신 장소가 이제 아마도 그 법정 옆에는 변호인 대기실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무는 곳하고는 다른 곳에서 지금 사실은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법원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 있어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까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구치소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구속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거기 가면 반드시 수용자복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의무적으로 근데 수용자복을 입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가능성은 최대는 원래 4가지예요. 원래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 가서 구치감이라든가 거기에 검사실이라든가 영상조사실 이런 특별한데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했지만은 법원에서 법원 바로 옆에 아까 오늘 점심 먹은 변호인 바로 옆에 그 법정 옆에 321로 옆에 무슨 변호인 접견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래요. 오늘 점심 때.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그 구치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거의 그건 없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의 그 물리적인 가능성은 서초경찰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법원의 별도 공간에 있다가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식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택을 떠나기 전에 눈길을 하나 끈 게 있는데요. 박지만 씨 부부가 사실은 이제 자택에 방문을 했는데 참 재임 기간 내내 참 매정아리만큼 박지만 씨하고 좀 거리를 둬왔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늘 만났어요. 4년여 만인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거의 뭐 이산가족 만나는 심정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초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에도 아마 뭐 케이크를 가지고 박근영 씨가 집으로 갔지만은 그렇게 이제 사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탄핵 과정에서 계속 박근영 씨 부부가 어떻게 보면 이 진보정이라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무고함을 이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요번에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방문 의사를 피력했을 거고 이번만큼은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용하는. 오케이를 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어떤 가족들 간의 우애가 형제들 간 우애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거 하나씩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소득 말입니다. 가족 간의 예. 관계니까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지만 씨를 만나서 눈가가 붉어졌다라는 친박계 의원들의 이제 전언도 있었는데 우리 김 부장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에 그 최순실 씨하고 너무 가깝고 정윤회 씨하고 가까웠을 때 사실 박지만 씨는 대선 때까지는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집권한 이후에 청와대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게 사실상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는 최순실 씨 부부가 그렇게 만든 셈이죠. 떼어놨죠. 떼어놓고 네. 즉 이렇게 가까이 하면 가족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떼어놓았는데 그 전에 만사 올통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과정에 만사는 옳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옛날 그 만사 서양희 형통.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건데 이제 그 오늘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졌을 때 박지만 회장 측에서 최순실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말이 흘러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박지만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직접 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거를 하나의 네. 보여준 장면인데 그러면 오늘 박지만 씨가 만약에 곁에서 최순실 씨를 가정입니다만 견제를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한 이게 원래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견제하고 체크해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네. 민정수석실도 그렇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를 한 셈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지만 회장이 만약에 청와대를 가끔 찾고 그랬으면은 그런 견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본인들이 어떻게 했을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오늘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두 부부가 눈물을 네. 흘리면서 웬만큼 하면 눈물을 잘 안 흘리던 박 전 대통령도 눈시울이 보였다. 붉어지면서 예, 눈물 예. 자국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회의원들 옆에 있던 국회의원들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왜 오늘도 대통령이 직접 부른 거는 아니지만 주변의 권유로 방문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허락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오라고 한 셈이라고 저는 해석을 마음의 합니다. 문을 연 건 그래서 아니냐. 왜 그럼 불렀느냐? 왜 그럼 오라고 했느냐?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별로 대비를 안 했지만 이제 구속될 가능성, 플랜 B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삼성동 사저 뭐 그전엔 최순실 씨한테도 맡기고 그랬지만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뒷얘기라든가 법률적 지원의 뒷얘기를 누가 책임을 맡고 해줄 사람은 역시 형제라든가 가족밖에. 친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뒷일을 2층에서 따로 그 가족 두 부부하고 박지만 회장 부부하고 얘기했다니까 그런 것들을 부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당부까지도 하나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삼남매의 그런 어떤 갈등이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의 이사장으로 박근혜 씨가 당시 맡은 게 1983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이제 형제간의 어떤 갈등이 이어지다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박근영 씨에게 재단이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삼남매 간의 갈등, 밀고 밀리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사실 지금 한 30년이 훨씬 뛰어넘거든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권력의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다를 겁니다. 아마 그 30년, 40년 묵은 그런 삼남매의 어떤 관계가 일시에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전에 화면에 보면 박지만 씨가 아버지 부친 묘소 현충원을 이렇게 참배를 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예, 그런데 저 삼남매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최순실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합쳐진다면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묵었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이제 그런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인적인 물적인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타협을
마지막 가는 건지 네, 참, 지켜봐야 되겠다. 예, 좀 더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 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변호인마저도 변호를 하면서 우는 상황인데. 감정이입이 되는. 그럼요. 가족들은 얼마나 그렇겠죠. 그러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지만 지휘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나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박근영 씨에게는 누나가 너무 힘들 테니까 누나가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가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니까 아마도 부부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어떤 변수가 될지 사실 정가에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 김 부장님, 이제 구속이라는 부분은 검찰 조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구속이 된다면 대선에서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이제 결정 과정에서 이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건 여론을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몰고 왔는데 구속이 되면 네. 어떻든 일반 국민 전체로는 여러 갈래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의 박 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 또 이 태극기 집회 세력은 여러 가지 당초에는 투표장에 가려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어떤 결집 효과를 좀 가져올 보수층의 가능성이 결집.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근데 그 보수층이 결집되면 그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제 두 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현재는 홍준표 지사가 좀 앞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김진태 의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게 홍준표 지사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그거를 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러한 결집을 가져오면서 또한 반대급부로 한쪽이 결집하면 또 다른 쪽이 결집을 하거든요. 또 다른 진보 쪽이나 촛불 집회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직결을 하면서 예. 어떻든 투표율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것보다는 구속되는 게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가져올 것 하지 같습니다. 않을 것인가? 저는 이제 오히려 구속됐을 때보다 불구속됐을 때 훨씬 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구속됐을 경우는 보수가 물론 결집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결집력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에 보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정당의 지지도가 이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의 상승, 결집력, 이것은 강경 보수의 폭발력, 확장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 어차피 파면된 대통령이란 큰 굴레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불구속이 됐을 경우는 이제 보수 진영이 그야말로 반격을 가할 경향이 높다. 파면도 무효다 말이야. 헌재는 예, 무효다라고 해서 예.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진보 진영의 반격은 훨씬 더 거셀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바란다. 그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이제 팽팽한 경우인 거죠. 예. 양측이 팽팽한 건데 지금처럼 사실 진보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훨씬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대세로 지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럴 경우는 더 오히려 이 문재인의 반문재인 예.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불리한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만 딱 평가를 해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것을 가장 바랄 수 있는 팀이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불구속 상태를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들이 주장해 왔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던가 이 탄핵의 절차라던가 뭐 특검이나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의 과정이 전부 다 불공정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사실은 구속이 되면서는 더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른정당하고의 연대 가능성을 훨씬 더 넓게 높여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좋고요. 만약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예. 반문 연대들이 또 이제 본인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속 내로는 아마 예.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자택을 방문을 했거든요. 7명씩이나 방문을 했는데 검찰 조사 때는 사실 방문을 안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오늘 방문한 거는 뭐 정치적 득실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속되면 유리하다, 안 되면 불리하다 뭐 이런 그런 걸 저는- 유불리를 예. 따져서 한 거는 아니고 오늘은 무슨 뭐 삼성동 뭐 사저 친박 삼박이라 그러죠. 삼박 세력의 뭐 결집을 모색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야말로 내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당분간은 어떻든 구속 그 수용자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어찌보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그 친박들을 아주 가깝게 지내왔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가 이제 결집할 수 있는 양측으로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오늘 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1등, 문재인 후보는 이제 1등을 질주하고 있는 반면에 눈에 띄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죠. 후보의 선전에 어떤 의미로 좀 읽고 계신지요? 지금 그동안 호남 경선에서 손학규라든지 특히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후보 3자가 대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안철수와 손학규의 표차 어느 정도 날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사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제는 우리는 뭐 안철수를 밀어서 뭔가를 차기 정권 교체를 뭔가 이루자라는 어떤 그런 이른바 국민의당 내 안철수 대세론이 이제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경선이 확정되면 안희정 후보나 어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2, 3위로 밀려날 경우에 만약에 그럼 그 표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럼 그 일부가 분명히 안철수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당분간 안철수의 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오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는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일정 상태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 두 후보가 제대로 후보가 확정이 되고 예. 상당히 올라 있는 그 지도를 갖고 그 이후의 대결 국면에서 이제 양쪽에 어느 정도 부침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수치라고 사실 봅니다. 먼저 양자 대결을 가정한 저희들 전망인데 이제 다자구도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여론조사 나온 리얼미터 이 조사, 예, 예. 이건 오차 범위가 다 소개돼 있죠.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 저는 보는 현재는 다자구도로 여론조사를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곧 후보가 선출이 마무리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선이 1차로 끝나고 국민의당이 4월 4일 날 후보를 선출한다면 그때는 후보가 세팅됐기 때문에 그때는 오자 구도로 압축된 거로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그게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자 구도인데 현재 달라진 현상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며칠 사이에 한 5%가량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오른 거는 왜 올랐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몰고 오다가 일단 그게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중에 거기에 속해 있던 중도 보수층 일부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온 게 있고 또 하나는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당내 국민의당에서 역시 안철수가 대세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서 온 그런 효과가 있는데 추가 상승 요인으로 후보가 선출되면 일단은 민주당도 후보가 결정된 이유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을 경우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표 중에 어떻든 일부는 절반 가까이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갈 거고 절반 가까이는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유보층으로 남을 가능성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유보층으로. 유보층보다는 저는 상당 부분 그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표가 많이 나눠진데 아직 홍준표 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별로 안 가고 그런 거에다가 후보로 선출되는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 요인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도 상승하고 어느 정도 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연대라든가 단일화 여부라든가 근데 그런 게 쉽지는 않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 요인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데 그게 바로 이제 전부 다 예견된 전망이다, 득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문재인 안철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즘 충분한 거죠. 예. 지금까지 설명하시면 충분히 예견된 건데 이후 양강 구도에서 이제 접전을 벌일 경우는 사실 예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이때 올라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둘의 차이가 뭡니까? 선명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만약에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문이든 아니든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그 둘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세세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변곡점으로 찍을 수 있는 그 계기는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문 대표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기싸움도 경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